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위드 코로나 방역지원금 논의 대선 주자 사이에서 공식화됐는데 일단 이재명 후보는 전국민 지원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자영업자 중심의 피해 보상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여기에 대고 다 어렵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간의 논쟁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은 이재명 후보는 예전에도 그랬듯이 전국민 지원이라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난 7일에 윤석열 후보는 새 정부 출범하고 100일 동안 50조 원을 투입해서 정부의 영업 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 피해를 보상하겠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예. 50조 원이라는 제법 큰 규모를 제시를 하면서 찔끔찔끔 지원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원칙적으로 전액 보상이고 피해에 대해서 지수화, 등급화를 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하겠다. 이런 의사를 내비쳤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는 상대 주장은 무조건 반대하고 재원 대책도 없이 던지고 보는 식의 포퓰리즘이다라고 거꾸로 윤석열 후보를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3조 원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 50조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국민 우롱으로 비칠 수 있다.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내년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해야 한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예. 이렇게 이제 일단 크게 보면은 전국민 지원이냐 소상공인 피해 보상이냐 이 구도였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홍남기 부총리는 두 후보의 공약 모두가 재정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실 13조는 어려우면 50조는 당연히 어려운 거겠죠. 네. 액수면으로 봤을 때. 예, 그래서 이제 두 방안에 대해서 다 거부를 한 그런 의사를 피력을 한 셈이죠. 그리고 예. 올해 초과 세수에 대해서도 여러 여건상 추경은 있을 수 없다,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자영업자 피해 보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보상 대상이 아닌 업종도 저금리로 큰 돈을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다 이렇게 소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여기 또 당정 간에도 분위기가 다른데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오늘 윤호중 원내대표가 일상 회복과 개인 방역을 돕기 위한 전국민 방역 지원금을 내년 1월에 지급하겠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방역 지원금은 고통 감내 지원금도 소비 진작도 아닌 방역 물품을 지원하는 지원금이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을 좀 전환한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하자고 했을 때는 이제 소비 진작 효과가 있다. 이게 주요 논리 중에 하나였는데, 네. 근데 그것이 아니라 방역 물품 이런 거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런 비용이 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민주당에서 부각시키는 것 같습니다. 예. 자, 전국민 지급하자. 소상공인만 지급하자, 지원하자. 그런데 올해 추경은 어렵다. 이렇게 이제 구도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자, 두 분 이 논쟁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진작가님부터. 일단 문제는 코로나 국면에서 예를 들어가지고 확장 재정을 하는 것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 그것을 어느 당도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예. 문제는 그 방식인데 전 국민한테 돈을 뿌려대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정책 목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 속에서는 위드 코로나로 더불어가지고 소비 진작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인플레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황이고 금리까지 지금 국제 금리도 이제 흔들흔들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뭘 해야 되냐면은 1년 반 동안 정부의 시책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소상공인들을 집중 지원해서 그렇죠. 그들을 다시 부활시켜야 되고 거기서 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과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예컨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도 굉장히 화끈하게 확장 재정을 써서 일시적으로 아주 단기간에 확 했거든요. 그 방법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찔드럭 돈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론을 보게 되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전 국민한테 그 재난지원금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지금 60이고 찬성하는 여론이 3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도 이것에 목적이 없다. 정책적 목적이 없는 것이고 유일한 목적이 있다면 이재명 당선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이상한 것들인데 뭐 방역 물품 뭐가 필요하죠? 마스크 값 주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손 닦는 손세정제 값 주겠다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거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어쨌든 선거를 통해 가지고 돈을 뿌리고 일단은 유권자들이 돈을 받아 가지고 일단 정치적 효능감을 느끼게 하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 하는 그것 외에는 저는 어떤 합리적인 정책적 목적도 여기서는 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이들의 부활, 뭡니까 다시 복원, 그리고 그로 인해서 떨어졌던 그 고용들 창출하고 이런 식의 명확한 재정적 목표를 갖는 데다가 집중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네, 김 소장님. 아니 제가 지난주까지 확장 재정 그렇게 말씀드릴 때는 이재명 표 때는 다음 세대 빚을 질 거냐고 하면서 그렇게 반대를 하시니 갑자기 확장 재정의 찬성으로 돌아서시는 것은 좀
좀 낯서네요. 이게 아니요. 윤석열 내가 후보가 언제 진짜 확장 재정에 반대를 해. 확장 재정을 맞는데 다음 세대에 빚을 넘긴다 하더라도 문제는 뭐냐면 아무런 목적 없는 돈을 갖다가 지금 우리 세대의 짐을 그들한테 넘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계속 주장한 게 뭡니까? 소상공인들 보장해야 되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고정비의 90%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런 데 쓰는 돈이라면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네. 예, 네. 확장 재정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제 같이 의견을 하게 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는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제 손실보상이라고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거는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의 기재부의 문제인 건데요. 기재부가 돈을 안 푸니까 민주당과 지난 국회가 정치적으로 이걸 풀기 위해서 여야가 손실보상법을 통과를 시켰죠. 그래서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피해를 입힌 업종에 대해서만 피해를 보상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지금은 족쇄가 됐습니다. 해당 업종이 전체의 15% 정도밖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예. 나머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로 넘어가면 결국은 이게 여야의 합의를 통해서 뭐 법을 새로 만드는 문제라기보다는 좀 더 이 공격적으로 재난을 지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피해를 보신 분들에 대한 지원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전 국민 재원안 지원을 통해서 경기 부양책도 함께 써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짧고 굵게 해야 됩니다. 이거 짧고 굵게 한 다음에 그걸 살려놓은 다음에 바로 우리가 긴축으로 들어가야 돼요. 지금 엄청나게 국가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은 오히려 긴축으로 가는 분위기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하면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맞다고 보고 좀 돈을 막 풀 때가 아니에요. 일단 짧고 굵게 풀고 바로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싶으면 바로 긴축으로 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는 거죠. 예, 이런 논쟁을 홍남기 경제부총리 둘 다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될까 이게? 묘하게 삼각 구도로 돼버렸어요. 예, 1대1 구도가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그냥 정치적 상상력인데 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도 공조가 필요하지 않을까. 함께 기재부를 공격하는. 어찌됐든 돈을 내놔라라고 하는. 이 과거에 이제 김영삼, 김대중 두 정치인이 예. 당을 달리할 때도 이제 두 사람이 여야 공조처럼 해가지고 압박해서 지방선거를 그때 따내는 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재명 후보가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와의 1대1 정책 토론을 제안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보면은 그 토론하는 과정에 어찌됐든 돈을 풀어야 된다는 건 맞지 않냐. 이걸로 공감대를 이뤄서 혹시 기재부나 이쪽을 압박할 의사가 있었던 그런데 건 뭐 아닐까. 주호영 원내대표 말씀 들어보니까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없는지 1대1 토론 안 하겠다고 거절을 이미 하셨더라고요. 아니 그걸 이런 뭐하러 걸 했으면 나갑니까? 좋겠는데. 그 토론은 특검 받은 후에 나가도 됩니다. 예, 일단 뭐 그건 이제 양쪽의 해석은 토론은 이제 논점은 네. 아니니까요. 일단은 이제 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인데 일단은 그러면 정부와 여당이 그걸 추진하려면 일단 돌파를 해야겠네요. 물론이죠. 그 지금 기재부가 말을 안 듣는 입장을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든 해결이 안 되면 여야 합의를 해서 해결을 해야죠. 예, 예. 저는 언제까지 곳간 논쟁에 붙들려서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할 겁니다. 예. 뭐 기재부가 누굽니까? 기재부에 총리가 있고 총리 외에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이고 하자 그러면 할 겁니다. 예. 그 뭐 재난지원금 2차도 사실 필요 없는 건데 거의 80%까지 가지 않았어요. 87%까지 갔잖아요. 예. 예. 뭐 일단은 그 정책 논쟁을 양 후보 간 하니까요. 뭔가 좀 생산적인 느낌 들고 또 정책 논쟁에 다른 지점으로 연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부겸 국무총리는 어렵다. 국회에서 장시간 토론을 해달라. 국회에 공을 돌렸는데 국회에 공을 돌리면 일단 민주당이 다수니까 결국은 민주당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흐름 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럼 또 묘하게도 기재부는 조금 국민의힘 편을 들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아, 전 그런가요? 국민 재난지원금의 한도 내에서는. 근데 이게 하여튼 좀 누가 누군지 이렇게 식별하기 어려운 네, 이런 구도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 마침 군소주자라고 현재는 볼 수 있는 안철수 심상정 후보 입장도 또 윤석열, 이재명 후보 양쪽하고 다 달라요. 그렇군요. 엉켜서 지금 돌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도 굉장히 또 의견 많이 주시네요. 재난지원금 반대하시는 분은 금봉님 매표형이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데 왜 합니까라는 말씀 주시고요. 그다음 당산나무님은 매번 이런 논쟁은 소모적입니다. 빨리 실행하는 게 낫습니다라는 말씀. 또 4532님은 취약계층에 속하는데요. 무조건 재난지원금 줘야 됩니다라는 말씀. 또 기아사랑님은 소상공인은 유권자입니다. 자영업자들 화끈하게 지원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주고 계십니다. 네, 그야말로 정치가 필요한 그러한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뉴스 탈당 러시 논란. 지난주 금요일 이제 막을 내린 국민의힘
대선 경선 아직 여진이 있죠. 2030 세대를 주축으로 탈당 러시가 있다. 탈당 행렬이 있다. 이런 것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탈당 규모에 대해서도 좀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네, 예. 오늘 언론의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밝히기를 지난 5일 이후로 선거인단 책임당원 3,000여 명하고 일반 당원 3,500여 명 모두 6,500명 정도가 탈당을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이제 책임당원 3,500명 중에 70% 정도 되는 2,100여 명이 2030 세대였고 예. 또 이 가운데 수도권 탈당자는 약 75%였다라고 그러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좀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불만 여론을 표출했었던 그 네네. 계층이었다라는 것을 좀 뒷받침하고 있는 것이죠.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가 누굽니까? 근데 이게 그 언론의 고위 관계자라고만 나왔어요. 예. 네, 마치 청와대에서 왜 핵심 관계자 이런 식으로 핵심 관계에 나오듯이. 따르면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데. 네. 그래서 예. 그럴까요? 어쨌든 이제 이거는 뭐 팩트가 금방 가려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언론에서도 굳이 실명을 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제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경선 이후 탈당자가 이제 40명에 불과하다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해갖고 논란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또 받아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방송에서 그렇게 말하면 되냐라고 비판하고 있어서요.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효터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제가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는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님을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금요일 대선 경선 후보 최종 확정 후 국민의힘 탈당한 인원 6,500여 명이 넘었다 이렇게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시아투데이 보도인데. 네. 그런데 의원님께서 어제 이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한 40명 정도다. 그리고 탈당 러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네. 이게 어떻게 된 사실인가요? 그게 뭐 정보 부족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는데요. 예, 어제 예. 대표와 최고위원 또 다른 분하고 오찬 행사가 있었어요. 예. 그 행사 마치고 이제 몇 명 남아 있는 상황에서 탈당하신 분들 이야기 나와서 사무총장이 한 40여 명 오늘 오전까지 탈당한 분들이 중앙당에 그 탈당계에 접수된 게 한 40명 된다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밖에 안 되냐 제가 물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게 탈당 러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정확하게 좀 집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시도당으로 접수된 것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집계하는데 시간 좀 걸린다는 겁니다. 어허.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특이한 상황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앞으로 향후에도 탈당하시는 분들은 어차피 늘어날 거고 원래 이제 이 경선을 하고 나면 과거에 항상 경선 결과에 좀 그 불편한 마음이거나 또는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입당하신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래서 10%에서 20% 정도가 탈당을 해왔었는데 그럼 근데 지금 40명이라면 별로 큰 규모가 아닌데 그러면 40명이라도 발표를 하고 탈당 러시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좀 알리는 게 어떠냐. 예. 그랬고 그 자리에 이준석 대표께서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반발 탈당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길래 뭐 그것이 사실 그 우려가 되지만 그렇더라도 지금 우리 당이 무슨 막 젊은 사람들이 엑소더스하는 그런 당으로 보이는 건 좀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래도 뭐 있는 사실은 좀 밝히는 게 어떨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나와서 방송 출연을 하게 돼서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간단히 했는데요. 그게 이제 그 연합뉴스하고 통화도 하게 됐고. 예. 근데 제가 탈당한 분이 40명이라고 한 것이 나중에 보니까 46명이었어요. 그랬고 무슨 2030 세대가 40명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 사무총장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들었던 그렇죠. 정보였고. 그래서 내가 네네. 몇 번 확인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 분이 탈당하더라도 마음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가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치 조직으로는 반성을 해야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는 나중에 알고 보니 들어가서 이제 시도당까지 집계를 해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SNS에 공개를 한 거고. 예, 주말 수도권에서 한 1,800명 정도 나가신 것 같다. 뭐 이런 통계도 그러니까 인용하셨고. 제가 만약에 그 사실을 알았다면 뭐 그런 40명이라는 얘기는 네네. 그건 중앙당이지만 시도당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도 했을 거고 또 좀 알려주셨으면 좋았는데 제가 이제 저도 바쁘고 이 대표께서도 빨리 뭐 저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한 내용이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뭐 대강 들은 바로는 거기에 그 똑같은 기간에 입당한 분들은 그보다 또 훨씬 더 많다. 입당이 더 많아요? 예, 그런 그리고 이제 뭐 언론에 탈당하신 2030 세대가 2,100명이다. 어제까지. 그런데 또 1,700여 명은 또 입당을 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요. 그래서 무조건 엑소더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고 뭐 비상식적인 수준의 탈당이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탈당하시는 분들도 함께 갈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그 상황인 건 틀림없고 오후에 SBS 인터뷰하실 때는 한 3,000명 탈당하고 7,000명 입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 정도 숫자는 아니고 한 1,700여 명 입당했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2030 세대가 2030 2,100명 탈당하고 1,700명 정도 입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탈당하신 분보다 한 400명 정도가 감소된 거죠. 그리고 이제 전체 입당하신 분은 탈당하신 분이 한 3,000명 되고 입당하신 분은 뭐 7,000명 정도다라고 들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확인을 좀 더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탈당 사태를 좀 덮으려 하셨다. 허위 정보를 유통시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허위 정보가 아니고 같이 있었으니까 잘못 드신 거죠. 사무총장 한기호 사무총장이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도 제가 또 확인을 했더니 그 46명이라 하고 나중에 이제 그 자료를 생산한 것을 늦게 보고를 받고 저한테 몇 명 정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어제 오후 늦게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동안 잘 모르고 이야기한 거 좀 알려줬으면 좀 그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좀 정보가 좀 전달이 좀 늦게 됐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그 내용은 맞고 다만 이제 우리 당이 청년들이 마구 떠나가는 그런 희망 없는 당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을 우리가 좀 더 끌어안고 보듬고 함께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다만 입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번이 막 너무 큰 사태라기보다는 이번 사태가 분명히 중요한 사태긴 하니까 해결하자라고 이렇게 가는 것이 좀 낫겠다는 생각이죠. 근데 또 이제 이준석 대표가 계속 SNS로 이제 어떤 비판적인 글을 많이 올리시니까 이걸 갖고도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랐어요. 이준석 대표 스마트폰 좀 뺏어라. SNS 계정 강제 탈퇴시켜라. 이런 내용도 올라왔다고 하는데 의원님께서 어떻게 보셨어요? 그 내용을. 근데 사실 이 대표는 그런 면에 강점이 있잖아요. 또 젊은 세대들과 소통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면을 굳이 뭐 비판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오히려 못 따라가는 게 문제죠. SNS에. 우리 SNS에 더 하셔야 된다. 그렇죠. 그렇군요.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자 김재원 최고위원과 인터뷰 들으셨고요. 일단 2030 세대 탈당 엑소더스. 일단 이준석 대표는 굉장히 좀 우려를 하는 시각이고, 근데 김재원 최고위원은 또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한 숫자를 통해서 그렇게 탈당 러시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또 좀 대립각이 있네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김성희 소장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뭐 마음에 안 들어서 탈당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쨌거나 윤석열 후보로 정해져서 입당하시는 분도 있어서 이거 자체가 이렇게 큰 뉴스거리인가 싶어요. 그런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단계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전체 여론조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 여론에서는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것이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그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지. 여기서 뭐 1,000명이 거짓말이고 3,000명이 맞고 이렇게 논란까지 갈 필요가 있는 문제인가 싶습니다. 진 작가님. 저도 이제 동감이고요. 이게 이런 문제거든요. 좀 너그럽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그 홍준표가 그렇게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민심을 잃고 당신만 얻어가지고 당선된 후보 아니냐. 근데 이미 이제 당선이 됐으면은 이게 지난 얘기잖아요. 그때쯤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역선택이니 뭐니 이런 해명할 필요 없고
그냥 역선택도 국민의 선택으로 받아들이겠다, 더 노력하겠다라고 하면 끝날 문제거든요. 근데 그걸 아니고 역선택에 들어있다, 이걸 입증하려다 보니까 탈당자를 봐라, 사실 탈당자가 많지가 않다, 뭐 이런 식의 불필요한 논쟁들이 좀 있는 건데 사실은 몇천 명이 탈당했는데 한 19만, 20만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퍼센티지로 따지게 되면은 한 5% 정도가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입당한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순 증감을 보게 되면 약 400명 정도라는 거고,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2030이 네, 2030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간 입당자가 좀 많다라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은 당은 굉장히 뭐랄까 심각하게 봐야 될 문제라는 거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놓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숫자 논쟁을 하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김수민 평론가 이런 논쟁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이걸 해석을 둘러싸고 당 내 관계자들끼리 논쟁하는 건 어느 당이 됐든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쨌든 떠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는 좋지 않은 현상이고 서로 내가 더 책임지겠다. 라고 하고 또 떠나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는 데 주력하는 것이 좋은 정당 아닐까. 예,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는 이제 좀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좀 더 강하다라는 지적은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일단 뭐 경선 후유증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 측의 2030 표심 잡기 전략에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게시판 글도 공유했다면서요? 네, 이재명 후보가 어제 선대위 참석자들에게 글을 하나 공유를 했는데요. 네. 글의 제목이 이제 내용이 2030 남성들이 팸코에 모여 홍을 지지한 이유입니다. 이 팸코라는 곳은 이제 FM 코리아라고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고 홍준표 후보나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지지 성향이 높은 예. 네, 그런 커뮤니티고 또 좀 뭐 사상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안티페미니즘 성향이 강한 네,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글이 근데 팸코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인데 이 글이 올라온 것은 딴지일보 게시판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 많은 그 게시판이었거든요. 예. 이 글의 내용은 어떤 것이냐라고 하면 2030 남성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갑질을 당하는 집단이다. 근데 이러한 집단에 대해서 그나마 하태경, 이준석과 같은 국민의힘 쪽 정치인들은 좀 돌봐줬고 근데 민주당 중에서는 진선미, 남인숙 같은 정치인들은 적극적 역차별을 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는 글이에요. 예. 그래서 2030 남성에 대해서 차별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은 공통된 그런 인식을 갖고 있으면서 그들을 어떻게 민주당으로 유인할 거냐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글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분위기들이 이미 있었던 게 지난 6일에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도 홍 후보를 지지하던 많은 청년이 상실감에 빠진 채 미드 오픈을 외치고 있다. 미드 오픈이요? 예, 미드 오픈 좀 세대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제 세대에서는 지지라고 했습니다. 지지친다. 예, 게임하다가 포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롤 게임에 돌을 던진다고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 예, 알겠습니다. 예, 제 또래 스타크래프트 세대들은 이제 지지친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미드 오픈이다. 저는 둘 다 몰라요. 돌을 던진다는 아시죠? 돌을 던진다.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마음은 오픈돼 있다라고 아하. 김남국 의원이 얘기하면서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이여 우리에게 오라 이런 메시지를 얘기를 한 거고 여기에 대해서 또 이준석 대표는 오늘 라디오에 나와서 그렇게 될 리 없다라고 맞받아치기도 했습니다. 예. 자,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요. 자, 2030 표심 잡기 전략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의 이러한 전략적 고민, 판단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세요. 잘못된 거죠. 이거 이 사람들 얼마 안 되거든요. 한 6천 명 되고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건 뭐냐 바이럴이 무서워요. 아, 팸코 게시판 이용자들. 그래서 이게 무서운 거지 실제 표 자체는 얼마 안 되는데 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 페미니즘 자체가 뭐냐면은 그 민주당이 페미니즘 정권을 갖다가 표방했지만 실제는 페미니즘이 아니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남성들을 설득하는데 설득 커뮤니케이션 실패했잖아요. 예.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성추행 문제가 됐을 때 여성을 대변하는 게 아니라 남성 가부장 권력을 대변했거든요. 여기에 대한 반감들이 있는데 이걸 반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저쪽으로 가가지고 갔을 때 전통적인 가치를 배반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떠날 수 있는 거죠. 이건 저는 정말 미련한 수라고 봐요. 그렇군요. 자, 김성현 소장님. 예, 이 글이 이제 페미니즘을 반대하자라고 쓴 글이 아니었고 왜 2030 중에서 뭐 일부 커뮤니티라고는 하지만 어쨌건 2030 남성들이 홍준표라는 사람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었고 이재명 후보가 이 글을 나눈 이유도 페미니즘의 찬반을 뭐 전 그건 부차적인 문제였다고 보는데 언론에서도 페미니즘 쪽을 강조해서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이 링크를 보낸 것처럼 말한 건 제가 보기엔 좀 과도한 해석이라고 보고요. 예. 2030 남성들이라는 들리지 않던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 건지에 대해서 정치권이 생각하는 건 꼭 해야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 일부 남성들, 진작가님? 안티페미니스트들 일부 남성들을 2030 남성 전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좀 다른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민주당의 표방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 배반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은 윤리적으로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으며 그다음 전략적으로도 유효하지 않다고 봐요. 예, 김수인 평론가. 네, 저 20대 남성에서 홍준표 후보 지지가 60% 이상 나온 여론조사를 봤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상식적으로 저기엔 다양한 갈래가 있을 거다. 이거를 추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재미난 건데 예. 제가 지난 주말 사이에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었던 사람들을 몇 명 만났거든요. 우연찮게 만난 사람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는데 포커스 인터뷰를 진행하셨군요. 예, 그래서 보니까 윤석열 찍겠다, 이재명 찍겠다, 안철수 찍겠다, 심상정 찍겠다가 다 나왔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 후보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안티페미니즘이란 하나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또 이 내부의 계급적인 또 지역적인 요인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는 정치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이번 또 대선의 특징은 이제 특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그랬던 것 같은데 특정 커뮤니티가 좀 많이 주목받았던 것 같아요. 후보자들도 언급 많이 하시고 캠프도 많이 보고 또 민주당도 지금 이렇게 많이 참고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은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짧게 30초씩 말씀해 주시면. 네. 김수인 평론부터. 그 예. 뭐 MLB 파크, FM 코리아 그랬었고 민주당 쪽은 여초 사이트하고 좀 다른 쪽하고 이렇게 또 있었는데 예. 이분들의 여론을 민감하게 봐야 되는 건 맞고 예, 그런 동시에 또 이들이 어떤 지지층을 다 대변하는 건 아니다. 예, 이런 두 가지 생각을 다 갖고 있으면 될 거라고 봅니다. 진 작가님도 짧게. 부족화 현상이라 그러죠. 옛날에는 이제 하는 커뮤니티 안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이제는 그 반대되는 목소리는 다 없고 이렇게 등지로화 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예. 캠프를 볼 수 있어요. MLB 팍 그럼 윤석열, 그다음에 파리쿡이나 루리웨본 이낙연, 그다음에 팸코는 홍준표. 연구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저도 민심을 살피러 거길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올라온 댓글들 뭐 글들 쭉 보면은 대충 민심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등지로화되면 이게 극단화되고 과격화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문제입니다. 예, 김 소장님 짧게. 예. 들리지 않는 지방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입시다. 끝. 알겠습니다. 네, 방송을 하시는 김 소장님의 짧은 논평 감사드리고요. 자,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